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 이 판결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판결이 뭔가 봐주기 판결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봐주기 판결이었다면 바로 이런 이유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들 저희가 오늘 취재를 했습니다. 판사, 변호사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같은 동문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 지금부터 자세히 풀어드리겠고요. 그리고 진주대학원을 졸업을 했는데 진주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해서 현재 서울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7, 8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같이 모임을 했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이 내용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김무성 대표의 사위, 과거에 나이트클럽 지분까지 갖고 있었던 내용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느냐, 김무성 대표의 딸과 또 이 신라개발 이준용 회장의 아들 어떻게 만났느냐, 그것까지 저희가 오늘 단독으로 취재가 됐는데 지금부터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전상철 차장. 네. 자, 일단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좀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이 사위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계속 방송에서 보도가 되긴 했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네. 아버지가 이제 이준용 회장이라고 하죠. 이제 예. 사위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신라개발 대표, 충북 최대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충북뿐만 아니라 제주나 서울 등으로도 이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장 유명했던 목화의 식장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최대 지주국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 신라개발 이준용 회장의 이제 장남이 되겠고요. 이 사위는 과거에 강남에서 유명했던 이 나이트클럽의 지분을 소유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은 정리가 됐나요? 네, 지금은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약을 언제부터 투약을 했는지, 그리고 김 대표는 이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김 대표가 이번 사건에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논란이 있기 때문일 텐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난달에 이제 비공개 호텔에서 이제 결혼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아무도 안 초대해가지고 정말 조용히 조촐하게 치르겠다. 문재인 대표만 한번 나서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 이제 결혼식에서 봤던 사위가 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건데, 이게 둘째 딸에 김무성 대표 둘째 딸의 남편이 되는 거죠. 예. 김무성 사위 마약 투약 일지를 보면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그러니까 한 2년 반 동안 15번이나 마약류를 투약했습니다. 예. 자, 이게 검찰에서 밝혀진 게 15번이기 때문에 네. 그 이상도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좀 밝혀진 것만 이렇습니다. 근데 종류도요, 보통 한 종류, 두 종류인데 워낙 다양한 마약들을 많이 했습니다.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스파이시 등 아주 웬만한 마약은 다 섭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여러 차례 투약을 했고요. 이 정도면은 마약에 중독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2014년도 12월에 6개월 뒤에 검찰에 구속이 됩니다. 아, 그래요?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예. 2015년 2월, 그러니까 올 2월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이제 풀려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1심이죠. 1심입니다. 1심이 끝난 뒤에 그렇습니다. 검찰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아무도 항소를 하지 않았어요. 항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2월에 풀려나고 나서 김 대표는 한 달 뒤에 이 사실을 알게 됐고 만나지 마라, 파혼하자,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딸이 눈물로 아빠 내가 용서했으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개과천선 한답니다 라고 해서 김무성 대표가 결국은 딸의 호소에 결혼을 승낙하게 되고 8월 달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김 대표는 몰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딸이 몰랐을까요? 이 구속된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잠시 후에 단독 뉴스로 정리해 드리겠지만 지금까지는 유학 시절에 만난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전년도에 소개를 받아서 만난 걸로 지금 저희가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딸은 알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딸은 알았을 가능성이 크죠. 물론 예. 지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딸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근데 알았던 사실을 과연 아버지인 김무성 대표에게 얘기를 했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예. 만약에 아버지한테 이 얘기를 하면 어느 부모가 약을 하는 사위를 보겠다고 결혼을 승낙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딸은 아버지한테 얘기 안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예. 그거는 딸을 취재해 봐야겠습니다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취재가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네.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답답한 표정으로 한 6분 정도 원고를 읽어놨는데 반대 많이 했는데 자식 못 이깁니다. 딸이 사랑한다고 울면서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말릴 방법이.
구속돼서 나온 이후에 한 달까지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요즘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라 하면 더 판사가 중형을 때리지 봐주는 판사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본인의 이제 결백, 절대 판사나 검사한테 압력을 예. 행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하종대 부국장, 예. 저는 사실 이 얘기가 공감은 가지만 100% 이해는 다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15번이나 마약을 했다는 것은, 그리고 장기간에 했다는 것은 상당한 중독자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마약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고, 예. 또 유명인들과 상당히 어울리면서 마약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호기심에 마약을 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사위를 내가 받아들이겠다, 딸이 사랑한다니까 정치인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전에 이제 이 사위가 실제로 한 범행을 보면 15회잖아요. 예. 그것도 보통은 이제 대략 대마, 우리나라에서는 필로폰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코카인, 엑스터시와 코카인은 미국에서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예. 그런 것뿐만 아니고 가장 최근에 저렴하고 특히 미군 부대에서 유행했던 스파이스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이거는 보통 가격이 다른 것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필로폰 같은 게 이렇게 드는 데 비해서 이거는 한 3, 4만 원이면 아주 싸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예. 이런 것까지 모두 했다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은 상습성이 아주 강하다. 그것도 아주 강하다. 예, 2년 6개월에 걸쳐서 됐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저희 스파이스 같은 경우 네. 마지막에 이제 대부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난해 6월에 이제 걸렸는데 그 전에 마지막 직전인 5월 같은 경우는 코카인을 그러니까 바로 어제 하고 오늘도 하고 이 정도로 할 정도면 15회가 사실은 그냥 걸린 거 확인된 것만 15회지 실제로는 마약사범이 걸리는 게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50위 이상도 할 수 충분히 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게다가 이 사람이 적발이 됐을 때 이 집에서는 무려 주사기가 10개나 나왔습니다. 네. 10개가 나왔다고 하는 거는 자기 혼자 10개를 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하고 공동으로 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마약 파티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예. 이런 거는 그냥 혼자 단순히 상습성 없이 우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마약을 오랫동안 수사한 그런 검사들한테 물어보면 이건 상습성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 이것이 어느 정도 상습성이 있고 진짜 내 딸하고 결혼을 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이것만 가지고 과연 김무성 대표가 그대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저도 사실 문외한이라면 쉽지 않다. 예. 다만 딸이 그렇게 나는 꼭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은 부모로서는 말리기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자, 김태현 변호사께 질문을 할 텐데, 자, 이틀간 2번 이렇게 코카인을 맞은 적이 있어요. 이게 저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러면 무려 2년여 동안 지금 15번 마약 투여한 게 적발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코카인을 맞다가 그 사이에 안 맞을 수도 있는 건가요?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뭐냐? 걸린 것만 15번이 아니겠느냐? 이런 겁니다. 뭐 그럴 가능성도 좀 있죠. 그건 진짜 실질적으로 애초부터 수사가 어떻게 돼가는지 이제 우리가 그 수사 기록을 좀 봐야 되는 거, 전체 수사 기록 풀로 좀 봐야 알 수 있는 건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왜 박종원 앵커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냐면 이 마약 범죄라는 게요. 이번 판결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제 어디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랑 어떻게 했다는 게 정확히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마약 범죄는 한 번 할 때마다 그 시간과 장소가 특정이 돼야 되거든요. 예. 정확하게 특정을 안 하면 기소를 못 합니다. 기소도 공소기각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부분의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 검찰이 일단 입수했던 혐의가 10개 정도 되면 그 중에서 특정할 수 있는 거 빼고, 하는 거 빼고, 그리고 정말 특정할 수 있는 것만 기소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년간 12번을 했다고 정확히 기소한 데에는 아마 드러나지 않은 암소 범죄가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뭐 드러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짚어본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게 과연 봐주기 판결이었냐,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김태현 변호사. 네. 이 나이트클럽 DJ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마초 1개월간 2번 흡입을 했는데 이 사람은 징역 8개월 실형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모 씨, 지금 네. 김무성 대표의 사위죠. 네. 단순 투약으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차별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 형량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애매모호한 문제인데, 예. 이게 형량이라는 게 단순히 뭐 상습성이라는 게 상습 마약 투여죄 이런 건 없거든요. 단순히 이제 예전에 전과가 있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상습성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결문의 용어로 이제 적시를 하는 것인데,
글쎄, 저 나이트클럽 DJ 같은 경우는 대마초 한 달 동안 2번 흡입했는데 그것이 다른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거예요. 뭐, 전과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저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단속했는데 집행유예 4년. 이 부분은 사실은 저도 사실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일선에서 지금 마약 범죄를 재판하고 계시는 부장님들한테 몇 분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다 틀립니다. 예. 야, 이건 집행유예 해도 돼라는 분도 계시지만 나 같으면 무조건 구속을 유지를 할 거라는 분들도 있는 걸로면 틀립니다. 그건 정말 판사의 어떤 가치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잘못된 판결이다, 맞는 판결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국민 감정상에서는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15번이나 했는데 그렇게 충분히 볼 여지는 좀 있는 것이죠. 예. 김태현 변호사가 이제 법률 전문가로서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대마초 같은 경우에는 마약 중에서도 가장 경증 그런 마약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1개월간 2번 했는데 이거는 2번이니까 상습성이 있다 해서 징역 8개월이고 저 사람은 15번도 다양한 5가지 종류를 섞어가지고 오랫동안 해온 2년 6개월 한 사람을 단순 투약이다 해서 집행유예 4년이라고 하는 거는 집행유예 4년 기간에 동종의 범죄만 없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끝나는 거거든요. 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에 구속됐다가 올해 2월 7일 선고가 끝나자마자 풀려난 거니까 2개월 정도 감옥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4분의 1 정도만 수감되어 있고 바로 나온 건데 과연 이거를 두 가지를 봤을 때 과연 형평이 맞는 거냐 국민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저희가 지금 판결문을 입수해서 지금 저희가 판넬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이거 보시면 더 좀 황당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천상철 차장. 네.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네. 각 경합범죄 코카인 사용의 점. 그래서 권고 형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권고 형량을 보면은 4년에서 9년 6개월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양형 기준에 따르면 예. 4년에서 9년 6월을 선고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 집행유예, 그러니까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면 양형 기준의 하한을 예.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전한다. 예. 이 얘기는 꼭 써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를 지금 여기에 빗나가게 어긋나게 이거보다 밑에를 선고했기 때문에 양형 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에는 이 정도 양형 기준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걸 이탈해서 하한으로 내려가겠다. 그렇습니다. 예. 그 이유를 이제 여러 가지 예. 들었는데요. 보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예. 뭐 인정 안 하고 반성 안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전과가 없는 점은 아마 정상 천장이 됐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예. 30대 중반입니다. 뭐 초범, 어린 나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앞으로 계속 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해도 무방한 나이지만 나이를 고려했고요. 성행. 자, 여기서 가족 관계가 있습니다. 자, 가족 관계라는 것은 결혼을 해서 애가 있고 가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속됐을 경우에 가족을 돌볼 수 없고 뭐 이런 상황이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충분히 양형에 참작이 되겠지만 예. 이 당시는 총각입니다. 30대 뭐 중후반의 나이고 이 가족 관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겠고요. 환경 뭐 부모님이 혹시 돌아가셨다든지 예. 어떤 우울한 어린 시절을 아주 우울하게 보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정상 참작이 되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지방에서 아주 잘 나가는 건설업체 사장의 아들이고 나이트클럽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판결문 얘기를 쭉 해석을 해보면 집안이 좀 믿을만하고 집안에 좀 돈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앞으로 이제 이런 거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이 정도 판결을 했다. 지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바로 천상철 차장이 바로 설명한 거는 바로 이 사건을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난 다음 날인 서울 동부지법에서 예. 한국 판사가 직접 설명을 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데 판결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지만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할 때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므로 양형 기준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전의 기회를 준다는 거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3가지 조건을 봐서 나이, 가족관계, 환경. 그러면은 나이, 가족관계, 환경. 만약 가족관계랑 환경이 좋으면 개전의 기회를 주고 그것이 나쁘면 개전의 기회를 안 주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정말로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아주 어려운 그런 판결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 네. 이 양형위원회라는 게 왜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니까 판사마다 들쭉날쭉 판결하지 말아라. 이런 범죄의 경우에는 이런 범주 내에서 판결을 내려라. 이렇게 해서 대법원에서 만든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양형위원회에서 그런 말씀들, 그러니까 일선 부장들마다 재판부마다 그 형량이 조금씩 틀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기자적으로 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표를 만들어 놓고 무조건 그거라고 그거대로 하라기보다는 그러면 거기서 하한선을 이탈하거나 하한선을 오버해서 한 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하게 설명을 하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결문에 하나 제가 문제점을 지적을 하자면 결론보다도 저는 그러면 하한선을 이탈한 이유를 우리가 좀 더 충실하게 썼어야 되는데 저 밑에 있는 저기 나왔던 가족관계, 환경, 개전의 정 이거는 루틴하게 들어가는 표현입니다. 예. 그러니까 즉 내가 어느 정도 이 사람을 좀 약간 가볍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결론을 내렸을 때 그 이유를 쓰여서 루틴하게 들어가는 표현이지 굉장히 이게 아주 독특한 표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재판부에서 야 이거 정말 이 사람은 내가 하한선을 이탈해서라도 집행유예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그것을 좀 납득할 수 있게 국민들이 봐도 아 뭐 이러니까 이 사람은 봐줬겠구나라고 좀 적극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써줄 필요가 있었는데 판결문의 양형위가 조금 너무나 좀 단순한 거 아닌가 좀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하종계 부국장께 지금부터 질문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 뭐냐면 자, 일단은 지금 봐주기다 이런 재판에 좀 논란이 있는 거는 판사가 이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게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검찰에서 왜 이 양형 범위에서 하한하는 형, 3년형을 왜 구형을 했냐 이 두 가지거든요. 네. 근데 검찰에서는 왜 3년을 구형했을까요? 이 최종 형량 범위가 4년에서 9년 6개월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직접 검사한테 한번 물어봤어야 되는데 예. 제가 여기에 들어오기 전까지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저 최종 형량 범위를 벗어나서 그보다 낮게 했는지 자체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형량을 구형을 하는 게 대개 판결하는 선고 형량보다도 대개 한 1.5배 정도는 하는 거거든요. 높게 하면 예. 판사는 그보다 좀 적게 선고를 그렇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오히려 그 형량 자체도 징역 3년이면은 저 최종 형량 범위보다도 오히려 낮은 건데 그거를 이렇게 구형을 했다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형량을 3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나와가지고 항소를 하지 않았다. 그 부분도 사실은 집행유예가 있는 거하고 실형 3년하고 차이는 거의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 부분도 또 항소를 하지 않은 부분도 사실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법을 벗어났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적인 기준 그리고 국민들의 법 감정에는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일단 검사 측에서는 뭔가 그런 의혹, 왜 3년만 구형을 했을까 하는 의혹이 있을 텐데 그건 확실한 증거가 지금 없어요. 예.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검사도 저희가 오늘 다 매칭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대학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이 변호사하고 연결이 되는지 봤는데 특별히 검사 측에서는 연결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판사 측에서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저희한테 지금 포착이 됐는데 천상철 차장. 네. 자, 판사와 변호사의 관계 여기에 좀 핵심적인 의혹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판사 김 대표 사위 변호인이 누구냐 하면 네. 한상호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가요. 진주 대하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서울 법대를 나왔습니다. 김태현 변호사하고 똑같은 학교를 나왔는데 예. 진주 대하고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이 동부지법 이 선고를 3년 4년을 했던 하현국 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바로 진주 대하고를 졸업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여기는 7년 선배네요. 83년, 7년 여기는 선배네요. 90년, 예. 딱 7년 선배고요. 같이 법대, 서울 법대를 또 졸업을 해서 7년 선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진주대하고가 물론 뭐 경기고등학교라든지 우리나라에 많은 판사를 배출한 학교였으면은 워낙 많으니까 예. 다 친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진주대하고의 경우에는 조금 사례가 다릅니다. 진주대하고에는 아시는 것처럼 예. 이 하영국 판사가 이 사천시 사천 출신이죠. 출신이고요. 예. 그다음에 한상호 변호사, 이번 사건 변호사가 진주시 출신, 뭐 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워낙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워낙 사람이 적고 예. 서울에서 활동하는 법조인도 워낙 적다 보니까 당연히 몇 년, 7년 선배이기 때문에 학교를 같이 다녔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하지만 동문이나 이런 데에서 충분히 같이 친하게 지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거를 알고 이 변호사를 전관 변호사가 아닌 같은 학교를 나온 변호사를
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자, 진주에 있는 대학원인데 사실 이게 80년에 평준화가 됐다고 합니다. 진주가. 그래서 진주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였고 대학고가 이제 후기로 들어가는 학교였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데 80년 이후부터는 이제 평준화가 돼서 이제 그 서울대학교를 가는 경우도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 자, 그럼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진주고 출신의 이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생들 네. 이렇게 교집합을 찾아보니까 네. 김태현 변호사 예. 한 7, 8명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보충을 드리면 그러니까 예. 대학으로 졸업하고 서울대 다른 과가 아니라 법대를 졸업하고 예. 서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중에서 좀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실질적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이나 좀 나이가 아주 어려가지고 이런 사건들을 혼자 좀 어떤 핸들링하기 어려운 아주 경력이 적은 변호사들 빼고 좀 중견급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한 7, 8명에서 한 10명 내외예요. 그러니까 예.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많은 그렇군요. 숫자는 아닌 거고 저기 이제 별도 모임의 물음표한 의미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의미하시면 되냐면 뭐 한상호 변호사가 하용국 판사가 뭐 정말 그 별도 모임에서 뭐 친하다. 이건 저희가 확신할 수는 없는 거고 문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 법조인끼리 다 모임이 있습니다. 모든 고등학교 동문회라는 걸 하잖아요. 예. 또 법조인 동문회는 워낙 또 활성화되어 있어서 대학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법대 나온 어떤 서울에 계시는 법조인들은 판검사 비롯해서 다 별도의 모임을 하거나 동문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영국 부장판사와 그 한상호 변호사가 그래도 친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사실 시청자분들 예. 대부분이 변호사를 선임을 할 때는요. 가장 먼저 선임을 하고 싶어하는 게 그 판사의 고등학교 선후배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고등학교 관계가 가장 끈끈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연수원 동기입니다. 연수원 동기 중에서 같은 반을 지냈다면 더욱더 끈끈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끈끈한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침 하종대 부국장께서 지금 답변하고 있는 내용과 비슷한 관련된 질문을 지금 시청자께서 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수천억대 재산을 가진 준 재벌이라면 마약으로 구속된 아들을 위해 재판부와 검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호사를 구했을 것 같은데요. 집행유예면 목표 달성 아닌가요?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 조금 전에 설명하셨잖아요. 가장 먼저 선임하려고 하는 변호사가 판사와 고등학교 동문이다. 예. 결국에는 그대로 된 거네요, 그러면? 예. 지금 상습성이 아주 강한 마약 사범을 집행유예로 풀어줄 수 있었던 거, 그것도 빨리 1심에서 바로 구속돼 있는 사람을 바로 풀고 더 이상 검찰이 항소를 안 해서 이게 판결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한 거. 예. 이거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그 아버지는 성공했다. 다른 사람이 쉽게 성공하지 못할, 웬만한 사람 절대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걸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 예. 이 정도면은 수임료를 얼마나 받고 또 성공 보수도 받을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실제 변호사 업계의 현실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 얼마 전에 성공보수 못 받게 판결이 나오긴 했는데 그거는 이미 이제 했던 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건 네. 2월 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적용 안 받고 성공보수 받았겠죠. 글쎄 이게 얼마를 약정을 해서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아마 저라면 그래서 제가 구체적 액수 말씀 못 드리는데 저라면 저 2월 달에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유예를 딱 데리고 나왔으면 아주 여름휴가를 화려하게 보낼 수 있었겠죠. 아이고, 예. 진짜 그걸로 여름휴가를 가신다는 생각도 아마 아주 화려하게 아주 못 가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한데. 편하게 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예, 그만큼 이게 그동안 변호사 업계에 그동안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법 정의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다. 전관예우뿐만이 아니라 이 동문으로 얽힌 법조계 인맥 이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지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김태현 변호사가 정확히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저 사건은 제가 얼마를 받았는지 전혀 모릅니다. 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습성 있는 마약 사범, 일반적이라고 하는 건 제가 뭐 많이 그렇게 많은 걸 일반적으로 좀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적어도 저렇게 하려면 억대를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 가능합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네. 뭐 정치권에서도 이걸 놓고 오늘 공방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과연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설마 김무성 대표가 했겠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을까요? 지금 분명한 것은 김무성 대표의 외압 이전에 예. 분명히 설명돼야 될 것이 검찰이 왜 저렇게 했는가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찰의 처분이 정당했던 것인가 저렇게 구형한 것이 그래서 수사가 부실했던 거 아닌가 이런 지금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납득되지 않는 대목에 관해서 바로 그러면 예비 장인이었던 김무성 대표가 이 사실을 지금까지는 그 처분받고 나올 때까지 몰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알고 있었던 건지 알고서 어떤 그 검찰에 압력을 가했던 것인지 이런 부분이 추후적으로 어떤 규명돼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하종대 국장 예. 여기를 보면 변호사는 지금 한 분밖에 안 돼 있어요. 판결문에 저희가 다 꼼꼼히 봤는데 네. 보통 변호사를 검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또 재판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여러 명을 섭외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예. 근데 검찰은 의아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뒤에서 변호사 누군가 전관 변호사가 검찰의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 확인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사건과 직접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거고요. 예. 다만 일반적으로 저기는 직접 법원에서 공판에 관여한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는 다른 변호사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은 송무를 직접 담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기에 이름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이 사건에 반드시 다른 변호사가 관여했다는 걸 제가 자료가 확증이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검찰의 수사 단계 그리고 다시 법원의 공판 단계에서 따로따로 변호사를 사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전상철 차장. 네. 자, 이 이모 씨, 그 이준용 회장의 아들,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 사람들이 누구랑 같이 마약을 투여했는지 이것도 지금 공판 기록에 나와 있죠? 네, 이모 씨가 사실 마약을 투여한 장소는 여러 군데입니다. 나이트클럽도 있고, 리조트도 있고, 차 안도 있고. 예. 근데 이제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때 주사기 아까 10개 정도가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보면 여러 명이 한꺼번에 투약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판결문에 나오는 사람은 5명인데 현재 3명의 신원은 누군지 아직 직업이나 이런 건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예, 연예인 설도 지금 여러 연예인 개 설도 나오고 있는데 있습니다. 설만 예. 있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의사, CF 감독 이 2사람은 지금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서 투약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환각 파티가 있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마약에 중독된 사람과 김무성 대표의 딸이 어떻게 만났는지도 참 의아해요. 어떻게 도대체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하는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분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질문 오시는 거 보니까. 근데 어제 저희가 방송 때는 미국 유학 과정에서 만났을 거다라는 기사를 저희가 인용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로는 다르다면서요. 김무성 대표의 딸은 이제 해외에서 학사와 석사를 다 받았습니다. 해외에서 해외 유학파죠. 예. 그래서 200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외국의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이 남편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왔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지난해 8월 보면 지난해 8월 지인의 소개로 선을 봐서 처음 만났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난해 8월, 올해 8월 1년 동안의 사랑이 아주 불붙어서 결혼을 하게 됐다는 얘기인데 정말 김무성 대표의 처녀가 너무 이 사람이 좋아서 연애한 게 아니고 어쨌든 뭐 선을 봐서 연애를 했겠지만 예. 너무 좋아서 아빠 나 이 사람 없으면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라고 아빠한테 매달려서 결혼을 승낙받았는지는 이 선을 봤다는 부분에서 조금 미심적인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무성 대표 측에서는 이 이모 씨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선을 보서 만나서 뭐 마약하는 거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을 통해서 교제를 하다가 사랑이 싹 텄는데 결국에는 이런 마약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김무성 예. 대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인으로 봤을 땐 어떻게 그걸 딸이 모를 수 있었겠느냐. 예. 그리고 아빠한테 결국 그 얘기가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이걸 의심하고 있는 거죠. 참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에 와서 이제 결혼까지 했는데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김무성 대표도 지금 참 난감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야당에서도 공세가 좀 나오긴 했는데 생각보다는 공세가 강하지 않았어요. 네. 그죠? 아직까지 물론 좀 확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럴 건데요. 일단 이 김성수 대변인이 얘기한 걸 보면 코카인은 초범이 구하기 어렵다고 한다.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관대한 정도가 아니라 법원과 검찰이 눈을 질끈 감아버린 거다. 부끄러운 줄 알라. 이 정도의 대변인
성명만 나왔지 문재인 대표라든지 다른 정치인들은 그렇게 크게 공격을 예. 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네. 통상 이게 여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고 물론 본인의 책임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야당에서 계속 강하게 공세를 펴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회의 때 네. 아무 얘기도 안 나왔고 특히 대변인도 서면으로만 브리핑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방송 카메라 앞에서 직접 이 원고를 읽은 게 아니거든요. 네. 뭔가 좀 이게 본인의 일과 본인의 책임은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걸 야당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 아마 자칫 공격하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걸 우려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김무성 대표가 말하자면 자기가 키워온 자식이 아니고 사위이고 더구나 결혼하기 전의 일에 대해서 그 모르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김무성 대표도 피해자일 수 있는데 그러한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마치 어떤 외압을 전제로 해서 김무성 대표가 부정한 것에 외압을 넣어서 사위를 말하자면 처벌을 약하게 해준 것처럼 기정사실화할 경우에는 자칫하면 근거 없이 그 제1야당이 그 여당 대표를 흠집내게 한다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지난번에 왜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예. 그 권양숙 여사의 그 장인의 과거 문제에 관련해서 그러면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공격을 오히려 자신에게 순풍으로 오히려 뒤바꿨는데 그 김무성 대표가 지금 그 딸이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한 걸 내가 어떻게 자식을 이길 수 있었겠느냐라고 인간적 정리에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런 공격이 정서적으로 국민들에게 제1야당 이거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지금 특히 당 차원의 전폭적인 대표나 중진들의 어떤 등장은 자제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천 차장. 근데 오늘 뉴스를 좀 검색하다 보니까 이 신라개발,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의 사돈이죠. 이준용 회장이 과거에 구속된 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 어떤 사건 때문에 구속됐는지 결과적으로는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내용도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이제 충주, 이 충청북도에서 주로 하다가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뭐 예식장 사업에도 손을 대고 제주도 개발에도 손을 대면서 점점 사업 영역을 확장하다 보니까 그게 확장하는 와중에 뇌물이 주고 갔다. 예. 이런 혐의로 한번 구속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네. 물론 무혐의 처분,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긴 했었는데 제주도에서 한번 구속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요. 그렇습니다. 예. 판결은 무죄가 났습니다만.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 그때 제주지검장이 예. 현재 새누리당의 충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충주, 예. 청주 이쪽을 맡고 있는 경대수 의원입니다. 예. 정대수 의원이 당시에 검사 시절에 당 대표의 사돈이 될 분을 집어넣었던 예. 거죠. 근데 결국 그게 무죄가 나서 예. 참 세상이 이렇게 돌고 도는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느끼게 해준 예. 그런 대목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결혼을 할 때 경대수 의원이 혹시라도 무슨 불이익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논란이 당내에서 수군거림이 있었다고 하는데 김 대표 측에서 전혀 상관없다. 그거 뭐 당신 일한 거였으니까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다는 후문이 있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32년간 한 번도 속을 썩이지 않았다는 이 김무성 대표의 차녀 지금 수원대학교에 임용이 돼 있는 상황이죠, 교수로. 네, 32살이고 외국에서 이제 디자인 공부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고 해외에서 학사와 석사를 다 받았는데 32살의 나이에 수원대에 물론 뭐 겸임 교수입니다만 그렇게 빨리 교수가 될 수 있었겠느냐. 예. 이게 혹시 수원대 측 총장과 김무성 대표가 또 아는 사이고 혹시 거기서 압력이 행사된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의혹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결국 무혐의로 나왔습니다만 결국 딸이 어쨌든 간에 수원대 임용 과정에서도 또 결혼 과정에서도 아빠의 속을 결론적으로 예. 썩이게 됐습니다. 32년간 안 썩였는데 최근에 많이 속을 상하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참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다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보도해드린 내용, 뭐 15번이나 마약을 했다는 내용, 마약의 종류가 어떻고 누구랑 마약을 했고 이런 얘기들을 김무성 대표가 시시콜콜 다 알지 못한 상황에서 결혼을 결정해 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마음이 상당히 좀 무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상임위에도 결국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상임위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데 기자들이 또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쫓아갔더니 굉장히 여유 있게 또 답을 하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통 큰 정치인이라 이런 또 위기 상황에서 또 극복하려는 방법을 조금 알고 있는 듯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 이야기 저희가 오늘 새로 취재한 내용 단독 뉴스 중심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